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아몬드 유통의 중심지가 된 앤트워프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항구로서 기능을 잃은 불의회의 패권은 온전히 앤트워프로 넘어갔어요. 불의회의 유대인들이 앤트워프로 모두 옮겨갔기 때문이었어요. 1500년께에 이르러서 앤트워프가 완벽히 불의회를 대체한 후에 앤트워프는 국제무역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요, 포르투갈이 인도에서 가져온 향신료와 후추 등 동방 물품 때문이었어요. 포르투갈 리스본항에 도착한 동남아 향신료는 유대인들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유통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있는 앤트워프로 보내서 유통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 앤트워프 유대인들이 다루었던 주요 교역품에는요, 이베리아 반도와 불의의 시절 다루었던 교역품에 더해서 인도산 향신료, 그리고 금은 보석과 다이아몬드였어요. 당시에는요, 최고의 부가가치 품목들이었어요. 이렇게 16세기 전반 앤트워프는 발트해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유럽과 동인도 그리고 신대륙의 상품을 거의 다 취급했어요. 역사상 최초로 세계 상품의 대부분이 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가 있었습니다. 1492년에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불의회와 앤트워프 두 곳에 정착했을 때 앤트워프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스페인에서 추방될 때 숨겨가지고 온 보석을 장사하는 것이었어요. 이 보석을 바탕으로 보석 시장이 쉽게 형성되었고 활성화될 수가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앤트워프는 국제 보석 거래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기원전 3세기에서 2000년간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다이아몬드 생산국이었어요. 그 뒤에 17세기 말 베네치아의 유대인들은요, 다이아몬드 특유의 브릴리언트 커팅 연마 방법을 개발한 뒤로 다이아몬드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보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8세기에 브라질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주산지는 브라질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정작 본격적인 다이아몬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요, 1866년 남아공의 유레카라는 약 2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는 급속히 대중화되었어요. 앤트워프 유대인들은 보석 물량이 점차 커지면서 가공한 물건들을 외국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와 손을 잡고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산업은 유대인들이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해서 유통하는 그 프로세스 일체를 완전히 장악해서 독점 산업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벨기에는 유대인들의 다이아몬드 중개 무역으로 유명합니다. 앤트워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유대인들은 취급하는 상품을 더욱더 다양화시켰어요. 서구에 설탕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침공 때였어요. 기원전 325년에 인더스강 동부 지역을 답사한 대왕의 부하가 인도에서 자라는 갈대는 벌의 도움 없이도 꿀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고 기록했어요. 이후 서기 600년에 페르시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이슬람 세계는 전리품으로 사탕수수와 설탕 제조 비법을 챙겨서 가는 곳마다 이것을 전파했어요. 드디어 유럽 대륙 내에서도 사탕수수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렇지만은 양이 작고 귀해서 값이 비쌌어요. 그리고 설탕은 권위의 상징이 되었어요. 영국에서 설탕 4파운드, 그러니까 1.8kg은요, 송아지 한 마리 값에 해당되어요. 예나 지금이나 고 이윤을 오랫동안 보장할 수 있는 길은요,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설탕의 독과점 유통체제를 완성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직접 브라질과 서인도 제도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고 사탕수수 재배를 해서 운반하고 정제하고 판매하는 그 핵심 프로세스를 독점했어요. 유대인의 또 다른 특기 중 하나는요, 중개무역이었어요. 대부분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 등을 연결하는 삼각무역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중간에서 이득을 많이 얻으려면 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자본력, 그리고 금융 운영 실력이 관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담보금융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렇지만은 머지않아 신용대출을 상품에 연결시켰어요.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유대인들은 믿을 만한 이방인들에게도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갔어요.
상인들 사이에는 외상장사로 발전했는데 신용대출과 외상장사로 상업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어요. 부를 쌓는 일에 유대인들이 기여한 최고의 공헌은요, 바로 신용대출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헌은 유가증권을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었어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박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유가증권 사용을 추진했어요. 이렇게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선진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뿔뿔이 흩어진 이산의 결과였어요. 일찍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간의 교류로 글로벌 시야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앤트워프 인구는 유대인이 몰려오기 전까지는 2만 명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1500년 무렵에는 2배가 넘는 5만 명에 이르렀어요. 도시 인구의 절반이 유대인들이었어요. 1516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유럽 최초로 게토가 생겼어요. 유대인을 강제 격리시켜서 밤에는 특정한 거주 지역 안에 가두어둔 곳이었는데요. 이것을 피해서 앤트워프와 암스테르담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합쳐지면서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어요. 해상무역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금융기법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특히 조선업이 강해졌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온 앤트워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양공국 베네치아의 뒤를 이어서 유럽의 중요한 유통기지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앤트워프 경제는 무섭게 급성장을 했어요. 1560년 무렵에 인구가 10만 명이 되어서 당시 스페인 최대 항구인 세비야를 능가하는 국제항구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소도시에 지나지 않았던 앤트워프가 15세기 무렵을 전후해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16세기 중후반부터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는데요. 스페인 지배에 들어간 앤트워프의 짧은 번영기와 유대인 거주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무서운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를 바탕으로 발전한 벨기에는요, 지금도 강소국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